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정유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 대비해서 인문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부동산 학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기본적인 이제 인문에 대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학개론은요, 이 개론의 의미는 이건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실 때 부동산학의 기초를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개론이라는 거는요, 총론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총론이라는 거는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걸 우리가 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총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 및 속성, 이렇게 이제 딱 시험의 목차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특성에 대한 거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하고 그 다음에 분류에서 각각 한 문항 정도씩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비중은 얘가 제일 크니까요. 예, 부동산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총론이 끝나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강론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이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경기 변동도 포함이 되는데요. 수요 공급 이론을 우리가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관한 사고는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셔야지 뒤에 나오는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 변동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론은 크게 나누면 부동산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예,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역시 또 한 4문항에서 한 5문항. 경제론도 한 평균적으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6문항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계산 논리가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산, 여기도 계산의 논리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 논리가 하나씩.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이라고 명시하는데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보면 계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산에 대해서는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론에 대한 정리만 잘 하셔도 60점 이상은 무난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푸는 요령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풀지 않고 혼자 푸셔도 그 유형이 달라져도 답을 도출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으신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고 이론 정리만 잘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고요. 정책론도 평균적으로요.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뭐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예를 들어 한 4문항 뭐 이런 정도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론은 이제 파트가 나눠져서요. 부동산 투자 이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나오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조금 힘들게 생각하세요. 근데 평균적으로 7계산, 8개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반타작만 해도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있고요. 금융론에서는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증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역시 한 4-5문항 정도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평균적으로 또 한 4문항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강론에서는 요 파트들이 있고요. 원래 이 강론에 포함되는 건데 단원 비중이 있어서 감정평가론이라고 따로 챕터가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로는요,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85%가 나오고요. 여기서 15%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항이 40문항이기 때문에 40문항 대비 15%니까 6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파트별로 봤을 때 여기 총론에 대한 게 있고요. 강론에서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럼 얘까지 하면 8개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8개 파트에서 3개씩만 맞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딱 합하면은 24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한 65점에서 한 70점 정도 맞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입문에서 중요한 거는 강의를 들어가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론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 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학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아, 이런 논리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도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이란 여러 가지 현상이나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그들 간의 상호 관계나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필요한 뭐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장, 그죠? 학교, 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토지라는 자원을 매개로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생산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토지라는 거는 자연물이죠. 그렇죠? 자연물이면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희소한 자연물인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얘들을 건축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주택이 들어설 곳에 공장이나 뭐 학교나 다른 게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희소한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무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논리 자체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상업적에서는 뭐를 집어넣겠어요? 상가를. 그죠? 주거적에는 주택을 짓는 게 이상적이겠죠. 그런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이용도 하질 못하면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과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게 부동산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임이 이렇게 나오죠. 그 능률화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를 우리가 짓기 위해서는 부동산에다가 투자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행위하는 자체가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주고요.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요. 항상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 그죠? 왜냐하면 상업적이라고 해서 상가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안에 오피스도 지을 수 있고 예시장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업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비용과 편익을 우리가 비용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죠? 비용 대비 가장 효용성이 큰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거기에 관한 어떤 이제 실무적인 비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성격이라고 돼 있어요. 성격에 대한 것도요.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학에 대한 성격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뒷장을 넘어가시게 되면 응용과학서부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라는 건요.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독자적인 원리를 갖고 출발한 학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변 학문의 원리를 인용을 해서 부동산학에 맞게끔 우리가 접목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그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자연의 어떤 현상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생활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순수 과학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 틀리다. 네, 이런 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논리를 취급하는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만약에 개발을 한 거나 뭐 할 때는 단순히 법률적인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규정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기술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되고요. 수익적인 관계도, 비용과 수익과의 관계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가 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예, 종합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건요, 규범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더 바람직한 이 행위를 갖다 필요로 할 수가 있겠죠.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소유의 땅이니까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죠? 나이트클럽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주변이 주거지역이나 학교가 들어서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이제 부동산 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건 또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과학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 법칙을 연구하기 때문에 만고 불변의 법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인간의 어떤 이 작용에 의해서, 그죠? 인간의 행위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반드시라든가 절대적인 것보다는 항상 예외를 두고 우리가 그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전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요 순수 과학이다 아니다 이런 것 있죠. 예, 시험 인용한 적이 있고요. 또 추상적인 학문이라 그러면 틀리다는 거.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 예,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이념이라는 거죠. 이념이라는 거는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이념에 대할 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 지도 이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거는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학문도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게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경제학이든 법학이든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학에서도 효율성의 논리는 뭐냐면요. 토지라는 자원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이건 희소한 자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희소한 자원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항상 무슨 이용을 추구를 해야 된다. 최고 최선의 이용. 또 다른 말로 최유 이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끔 활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럼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토지 소유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이게 배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소유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보게 되면요. 토지라든가 주택 소유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죠. 소수가 많은 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익도 독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의 대물림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과세 등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이런 걸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일정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유도를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모든 학문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로. 근데 이 두 가지를 추구할 때 항상 법률적인 부분에 했을 때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합법성에 대한,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할지라도 정부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보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공사익 조화의 원리, 효율적 관리의 원리 또는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학자가 이제 한번 제시한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사익 조화의 원리라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하든 투자하든 이런 행위는 공적 주체도 할 수 있고 사적 주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추구하는 거는 공익과 사익에 대한 논리겠죠. 이게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 관리의 원리라는 건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부산에 공급한다고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상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또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의 원리 개념은 이런 얘기죠.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활용성이 더 커지죠. 근데 공간이 커지게 되면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차량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그만큼의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가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공간을 늘리는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환경 가치도 보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방법을 또 찾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라고는 또 이렇게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목에서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밑에 4번에 복합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합 개념에 대한 사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학 이론을 갖다가 알려준 양반이 이제 김용진 교수의 양반인데 그분은 모든 부동산을 대상하는 행위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법과 경제와 기술. 그래서 법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글자를 따서. 그래서 그게 세 가지 관점이다. 개인 간에 거래할 때도요. 계약서상에서 명시된 거하고 등본상의 소유자하고 맞는지 법률적인 관계도 따져보죠. 그 다음에 시세도 알아볼 거고요. 안에 들어가서 공간 이런 개념도 다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을 활용할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연구 분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번호가 5번으로 되어 있죠.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이 있을 때 자,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어떤 이제 정치 또는 행정적인 거 그렇죠? 또는 사회 문화적인 거. 그렇죠? 또는 각종 또 기술적인 측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 그죠? 이런 모든 연관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가 변하면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어떤 행위에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요. 결정 분야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 결정 분야라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죠?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죠? 그러면 이런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분야에다가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지원 분야에 중개업도 포함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어떤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얘네가 둘이 실무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 분야라고 그래서요. 요건 이제 이론적인 어떤 하나의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또 부동산 관련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또 이렇게 해서 기초금융수학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오냐면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시점은 현재인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에 따른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연구 대상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접근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가 효율적이면 우리에게 많은 이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고 참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은 많은 문제가 어떤 후유증이 이제 유발이 되겠죠. 그럼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의 행위를 필요로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어떤 방법론을 학자들이 제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제시한 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접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개선의 초점 뭐 이런 걸 뒀다 그러면 누가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냐면요. 정부가. 그죠?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가지고 행위를 통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경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에 나가서 투자할 수 있고 외국인에도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국의 법과 제도만 가지고는 통제하기가 곤란하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요. 전개하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죠? 투자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를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활동에 대한 거는요, 꼭 민간에 의해서만 활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공적 주체에 의해서도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가면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도 있고요. 사적 주체도 있고 또는 제3섹터라고 그래가지고요. 민간 합동에 의해서도 우리가 활동은 이루어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활동의 이제 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는 거는 공적인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적 주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다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개발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이런 행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인지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동의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및 기술성의 양면성에 대한 요건이 잘 충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과학성이라는 거는 이론이라는 얘기고요. 기술성이라는 건 실무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이론에만 국한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양자 간의 조화가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산학협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학 학부에서 배웠던 이론을 그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론으로 연구했던 거를 실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이제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그죠? 또 그렇게 연계가 된다 그러면 활동이라든 어떤 행위 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대상하는 활동에서요. 공적인 주체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뭐를 강조하냐면요.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즉 공익적인 사고를 앞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원짜리 라면 있죠. 얘가 1,2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20%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우리가 소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이 6억으로
20% 올랐어요. 이거는 우리 경제활동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성, 공공성적인 성격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 제한을 두고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할 때 개인이 만약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익을 추구하겠죠. 근데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자 간에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어 간에 한 발 물러서서 조화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하는데 이게 현실은 좀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런 걸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인데 일반인들에서 다뤄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제도라든가 또는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사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중개사의 중개행위라든가 또는 평가사가 하는 평가행위 등에서 우리는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규모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우리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심지어는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등기부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자 믿고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를 요구할 수밖에 없냐면요. 직업윤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나 아니면 평가업자의 평가행위에서는 다 우리가 직업윤리라는 거를 요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윤리의 유형이라는 게 고용윤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 가게 되면 우리가 대공 또는 소공 얘기해요.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은 다 동등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직윤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업자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개업자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요. 서비스윤리라는 거는 의뢰인의 이익을 제일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윤리는 뭐냐면요.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도자도 있고 매수자도 있고요. 중간에 매개 역할하는 사람이 이제 중개업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평가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자가 너무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그게 또 실수요자에게는 많은 부담이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한 지역의 어느 한 특정 단지가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단지의 시세도 같이 다 올라가죠. 예, 그러면 시장의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중윤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가 효과적이 위해서는요, 무슨 활동이 필요하냐면 정보 활동이라는 게 필요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지역성 또는 개별성을 갖고 있어요. 같은 예를 들어서 규모의 아파트를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틀려지죠. 또 물건마다 거래되는 가격도 다 틀리죠.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어저께 부동산 거래했더라도 아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이 거래했어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정보의 수집이라는 게 필연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이 효과적이 위해서는요. 대인 및 대물 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물건은요. 움직일 수는 없죠. 그죠? 물리적 실체로서의 토지와 건물을 거래하지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주체가 사람이니까 대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요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임장 활동이라는 걸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임장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사하게 되면 집 보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러니까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 임장 활동이에요. 현장 확인해야 돼요. 그죠? 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장 활동이라는 거는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또 토지라 부동산이라는 자원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라는 게 필요로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서는요,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왜 배려의 장기성이 필요하냐면, 부동산 수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도로만 국한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죠. 농지인데 장차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현재 용도로만 보고 거래하거나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공간 활동이라는 거죠.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수평 공간만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돼서 도시 지역에서는 여기 있는 공중하고 어디까지? 지하. 그러면 요 수평만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 활동은 입체 공간이자 또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모든 부동산 활동은 항상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인식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처음 보는 용어도 있고, 그렇죠? 아, 이게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그 부동산학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용어에 대한 이해예요.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내용이 상당히 간결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요.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낫습니다. 두 번보다는 세 번째가 더 낫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교시에는 이제 기본적인 부동산학의 이제 기초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